네, 국제통화기금 IMF의 재정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한국의 국가 채무가 선진국들에 비해서 가장 빠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선진국들은 차츰 재정 역할을 축소하고 있는데 한국은 여전히 국가 채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자,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연구위원 전화 연결해서 내용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일단 IMF가 이 재정점검 보고서라는 걸 내놨는데 이게 어떤 건지를 저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매년 IMF에서 나오는 건가요? 예, 계속 나오는 거고요. 뭐 IMF든 OECD든 그런 국제 나라들 그런 재정 관련된 보고서는 계속 내죠. 그런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 IMF가 매년 내놓는 보고서에 따르면 5년 뒤인 2026년에 한국의 일반 정부 국가 채무가 GDP 대비 66.7%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됐다. 이게 내용인데 예, 좀 맞습니다. 어렵거든요. 좀 풀어서 설명을 해주세요. 예, 그러니까 국가 채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나라 빚이죠. 그 나라 빚이 도대체 얼마나 있느냐를 그 나라 GDP로 한번 비교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인데요. 네.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50%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네. 그런데 이것이 26년도에 66%로 늘어난다라는 것이 IMF 보고서의 핵심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다른 나라들하고도 저희가 좀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예, 같은 기간에 이 35개 선진국의 평균 GDP 대비 채무 비율이 예. 121.6%에서 118.6%로 3.0%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또 관측이 됐더라고요. 이거는 예, 어떤 예. 근거로 이렇게 나오는 건가요? IMF 보고서를 그대로 읽으면은 그렇게 나올 수가 있죠. 네.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그대로 읽는다라는 것이 문제인데, 근데 이게 그 증가율이라는 것은 시점을 어떻게 끊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20년부터 26까지 증감률을 보나 아니면 19년부터의 뭐 22년도까지 증감률을 보나 거기에 따라서 이 폭은 굉장히 많이 달라져요. 네. 그러니까 뭐 주식 투자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내가 어떤 시점부터 어떤 시점까지는 내가 굉장히 손해를 보는 구간이 있고 똑같지만 그 시점만 달리하면 내가 이득을 보는 구간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뭐 구간을 달리하면은 이런 증감률은 굉장히 크게 달리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기간 설정이 지금 좀 다르다는 말씀이신 거죠? 우리나라랑 그렇죠. 어떤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일단 20년도는요. 예. 그러니까 다른 선진국은 굉장히 많은 재정 적자를 투자를 했죠. 재정 적자를 감내를 했죠.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보다 재정 적자를 감내한 것이 좀 적어요. 네.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20년도 코로나 때 너무 재정 적자가 심각하니까 거기에 비교적으로 상대적으로 26년까지는 좋아지는 겁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는 20년도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렇게 재정 적자 비율이 심각하지 않으니까 20년도부터 26년도까지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세계 최악인 건 맞고요. 네네. 시점을 달리 끊거나 그러면은 이게 달라질 수도 있는데, 근데 저는 26년도를 비교한 것이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예산안은 내년도 22년도까지는 나왔잖아요. 네. 근데 23년도, 24년도, 25년도, 26년도는 아직 예산안이 제출된 적이 없었고 네. 어떤 식으로 재정 규모를 작성할지는 이건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26년도까지 예측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코로나 직전인 19년도부터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된 한 22년도 정도를 끊으면은 그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뭐 모든 구간이 다 의미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네. 그러면 왜 굳이 IMF 재정점검 보고서에서는 뭐 당장 내년이나 내후년 우리가 좀 피부로 딱 와닿을 만한 시점이 아닌 5년 뒤 2026년을 전망을 하는 건가요? 이런 뭐 5년치 뭐 중기 전망도 당연히 필요하고 장기 전망도 다 필요하죠. 그러니까 네. 저는 뭐 이것은 뭐 당연히 맞는 말인데요. 근데 네. 저는 그 재정 지표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은 우리나라 재정 건전성이 굉장히 좋게 나타나는 재정 지표도 있고 우리나라 재정 건전성이 굉장히 나쁘게 나타나는 재정 지표도 있어요. 네. 근데 두 가지를 다 한꺼번에 봐야지 어느 한 가지 재정 지표만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면은요. 네네. IMF 보고서는 그 20년도부터 26년도까지는 우리나라가 사상 다른 나라에 비해서 최악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OECD 보고서를 통해서 네. 이
이 국가 부채, 그러니까 국가 채무가 아니라 국가 부채를 코로나 직전인 19년도부터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된 22년도까지 보면은 네. 우리나라는 OECD 국가의 1등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증가율이 낮거든요. 그러니까 OECD 보고서를 보면은 평균보다도 증가율이 훨씬 낮고 네. IMF 보고서를 보면은 증가율이 어떤 기간에 따라서 1등도 되고 다른 기관에서는 물론 1등이 아니고요.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번 이 재정 보고서 IMF의 보고서가 나온 결과를 토대로 이제 좀 생산된 기사들의 골자를 살펴보면 예. 한마디로 좀 이런 제목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진국들은 올해를 기점으로 긴축 재정에 돌입했는데 우리나라는 안 그랬다. 이거거든요. 위원님께서 예. 좀 이 부분에 대해서 팩트 체크를 해주신다면요. 좀 맞죠. 그런데 그게 그 기준 연도가 20년도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20년도는 선진국은 엄청나게 빚을 많이 썼기 때문에 네. 그 빚을 많이 쓴 20년도보다는 굉장히 건전하게 유지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20년도에 빚을 선진국보다 덜 썼기 때문에 네. 20년도를 기준으로 해보면 그 말이 맞는 거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를 다 봐야죠. 20년도를 기준으로 하는 지표도 한번 보고 코로나19가 오기 직전인 19년도부터 어떻게 변화했는지도 보고 네. 두 가지를 다 봐야 되는 거죠. 국가 채무도 봐야 되고 국가 부채도 봐야 되고 예. 20년도부터도 봐야 되고 19년도부터도 봐야 되고 네. 여러 가지 지표는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뭐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부가 돈을 많이 푼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경제가 어려웠고 그리고 뭐 소상공인들을 포함한 어떤 취약계층들을 위한 지원금에 뭐 돈이 많이 들어갔다는 것은 뭐 불가피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사실 이런 지표가 나오면 또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으로 시선이 돌아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다양한 지표를 봐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증감률도 봐야 되고 또 절대 액수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증감률 기준으로 따지면은 홍콩 같은 경우가 이 같은 기간에 요 증감률이 무려 한 1000%가 넘거든요. 네. 근데 뭐 1000%가 넘으면은 뭐 이거는 뭐 나라가 망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근데 이게 홍콩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 거가 홍콩은 국가 부채가 사실상 없는 그 균형재정 국가예요. 네. 그러니까 현재가 국가 부채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국가 부채가 조금만 느니까 뭐 몇천 프로가 느는 것처럼 이게 어떤 통계적 착시 효과가 생기는데요. 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증가율이 굉장히 크게 보이는 거는 이게 우리나라가 국가 부채가 다른 데보다 낮기 때문에 국가 부채가 조금만 흘러도 증가율은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그 G20 선진국 같은 경우는 올해 우리나라 국가 채무 비율이 그 G20 선진국 평균 국가 채무 비율이 한 130%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올해가 130%가 아니라 50%라고요. 그리고 26년도에 G20 국가 같은 경우는 130%가 되고 우리나라는 2026년도에 66%가 된다는 건데요. 네네. 그러니까 증가율을 보면은 우리나라가 그 IMF 기준으로는 높고 OECD 기준으로는 낮고 절대 액수를 보면은 우리나라가 IMF 기준이든 OECD 기준이든 다 낮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표를 다 동시에 봐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한 가지 지표만 그냥 한쪽 입장에서 볼 게 아니라, 그러니까 기준점이 그럼요. 어떻게 설정이 돼 있는지 그리고 그렇죠. 다른 지표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저희가 좀 폭넓은 시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게 핵심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런 뭐 지표가 나오거나 이럴 때마다 항상 우리나라의 그러면 실제적으로 재무 건전성은 얼마나 괜찮은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늘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죠.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의 지금 재무 건전성이 좀 뭐 기사가 이렇게 생산한 대로 정말 우려할 만한 수준인 건지 아직까지는 괜찮은 건지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건 최소한 상대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가 다 현실에서 발을 딛고 살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들은. 그래서 이 코로나가 만들어낸 이 현실을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대응했는지 그리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다 같이 봐야 되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다른 나라보다 어떤 현재는 우리나라 재정 건전성이 굉장히 우수한 것은 이거는 어느 지표를 봐도 이것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네. 다만 미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저출생 고령화 사회를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있겠다라는 사실은 이거는 뭐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미래의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뭐 현재는 재정 건전성이 굉장히 좋지만 어느 정도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 말도 네. 맞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좋다. 다만 미래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네. 이것은 우린 현재 좋다고 해서 마냥 뭐 괜찮다라고만은 볼 수 없다가 가장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아, 그러니까요. 방금 이 지적해 주신 부분을 또 언급한 내용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출산 고령화가 계속해서 이어지다 보니까 그렇죠. 세금을 낼 수 있는 인구는 점점 줄어드는데 세금의 네.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은 점점 더 오래 살다 보니까 그렇죠. 네, 결국은 이 부분이 이제 좀 약간 균형이 기울 수 있다. 이런 지적도 예. 좀 나오더라고요. 예.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우린 그 재정의 트릴레마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트릴레마라는 게 뭐냐면은 삼중 모순. 그러니까 모순은 양쪽의 모순이라면은 트릴레마는 세 가지가 동시에 모순이 되는 건데요. 네. 이게 뭐냐면 하나는 복지 지출을 늘리면은 좋죠. 그런데 조세 부담이 늘어나면은 싫어하잖아요, 사람들이. 네. 마찬가지로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 것도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가 부채도 늘리지 않고 그리고 세금도 늘리지 않고 복지 지출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것이 이게 재정의 트릴레마라는 개념인데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이게 어느 정도의 국가 부채를 감내하고 어느 정도의 세금 부담을 감내하고 어느 정도의 복지 지출을 유지를 해야 될지 네. 이것은 국민들 사이에서 합의를 이루어야 되는 건데요. 이런 합의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현실 진단이죠. 근데 현실 진단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의 지표만 보지 말고 우리나라 재정이 건전하다라는 지표, 재정이 건전하지 않다는 지표 여러 가지를 다 같이 봐야 되는 것이 현실 진단의 핵심입니다. 네. 뭐 워낙 이런 우려들도 나오고 이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정부가 한국형 재정준칙이라는 걸 마련을 해서 지난해 12월에 국회에 제출을 했는데 지금 11개월째 표류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한국형 재정준칙에 대해서 위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재정 준칙을 세우는 것 자체는 뭐 저는 뭐 반대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다만 재정 준칙을 세울 때 이게 너무 추상화 수준을 낮게 해서 변화된 재정 환경에 대응을 하기에 오히려 어려운 방식으로 재정 준칙을 세우는 거에 대해서는 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IMF의 보고서가 앞서서도 제가 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뭐 기사가 정말 많이 나오고 많이 인용되는 건 제가 좀 우려스러운 건 결국 이제 재난지원금 문제로 이제 연결이 될까 봐 이 부분이 약간 그렇죠. 좀 우려스러운데 사실 재정 예. 건전성을 좀 우려하고 우리나라에 빚이 많다라고 주장하는 쪽에서는 예. 이것 봐라. 결국 전 국민 재난지원금 주더니 이 지경이 됐다라고 분명히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것이고 그렇겠죠. 또 예. 재정 건전성이 괜찮다고 보시는 분들은 또 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계실 텐데 예. 위원님께서는 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저의 입장을 듣는 것은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뭐 재정을 뭐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네. 현재 우리나라 재정 현실이 어떤가를 네. 말하는 것이 저로서는 제가 할 말인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저는 안타까운 게 이 IMF가 재정 이 증가율이 높다라고 말하는 보고서가 있고 OECD가 재정 증가율이 오히려 우리나라가 평균보다도 높지 않다라는 그런 보고서가 있는데 네. 하나는 굉장히 많이 언론에 나오고 하나는 언론에 하나도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근데 보면은 이게 위험한 부분이 있고 별로 위험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은 항상 어떤 뭐 공포 마케팅이라고 할까요? 네. 위험한 부분이 더 많이 알려지는 거가 제대로 현실 진단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예.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지금 우리가 지금 부담을 짊어지지 않더라도 뭐 나라 빚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항상 또 네. 이런 이야기도 동시에 나옵니다. 우리는 아니지만 미래 세대가 결국 지금의 이 빚을 떠안게 될 거다. 이런 이야기도 정말 많이 들리거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장기적으로 전망을 해보신다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우리 국가 채무를 우리 미래 세대가 갚아야 된다라는 것은 학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큰 논쟁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이게 우리 국채가 있다면은 우리나라 정부가 채무자인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채권자는 누굴까요? 채권자는 국채를 매입한 사람이 채권자겠죠. 네. 근데 국채를 매입한 사람 대부분 한 85%가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채권자인데 이 대한민국 국민도
얘기를 하잖아요. 네. 채권자.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외국에 돈을 빌린 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한테 빌린 돈이 85% 정도, 대부분의 국채의 대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국채가 이 후세에 부담이 되냐 안 되냐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서 논란은 있는데 원래 전통적인 개념으로는 외부 채무는 후세 부담이 되지만 내부 채무는 후세 부담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게 전통적인 경제학자의 견해였었던 거고요. 네. 뭐 물론 현대 와서는 이게 이 미래 세대 빚의 일부는 될 수도 있다,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 세대 빚은 아니다라는 굉장히 학자들 간에서는 논쟁하고 있는 내용인데 그런데 언론과 국민들은 그냥 정부 빚은 전부 다 미래 세대 빚이다라고 네. 오해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연구위원이었습니다.